베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의 공기를 북에 전파하는 방송 북을 울려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이동복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베라TV 출연하셨던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댓글도 쭉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어떤 댓글이 제일 인상에 남으셨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해내기는 좀 어려운데 아주 참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느꼈습니다. 옛날 신문 자료 찾아보니까 저도 뭐랄까요, 아주 어려서지만 그때 기억도 다시 새록새록 나고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때와 비교해도 북한 정권의 허구성, 잔혹함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 전반 뭐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굉장히 그 참 아쉬움을 느낄 정도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북한을 과장해서 평가하고 과장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현상이 항상 나타나요. 그 대신 북한은 우리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축소해서 평가하고 그 축소해서 대응하는 그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남북의 소위 그 세력 면에서는 남의 세력이 북을 압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의 축선에서는 항상 북이 남을 공격해서 이렇게 쫄아들게 만드는 수세로 몰아넣는 그 경향이 그동안에 쭉 형성돼 왔어요. 지금도 사실 남북 관계의 기본 그 축선상에서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종합 국력의 격차가 아무리 북한이 유리하게 계산을 해도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정치적 발언권이 거의 1대1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거는 북한이 이제 뭐랄까요? 이제 두서너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북한의 대남 전략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는 것. 거기에 비해서 남쪽의 대북 전략은 아주 유치할 정도로 아마추어리시하다는 것.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남한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 발전시켜온 민주주의 제도의 여러 측면이 있는데 민주주의 제도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민주주의 제도 안에 있어서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이용해서 항상 그 소위 강자의 입장에서 남을 유린하고 그 남이 유린당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면에서 모든 분야에서 바로 그 두 가지 게다가 한 가지는 이제 남한의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플레이어들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뭐 그동안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비교적 단호한 입장에서 북한에 대응하려고 하는 보수주의 세력이 있는 반면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사이비 진보적인 좌파 세력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희생시켜가면서도 북한을 편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소위 좌우 중간 지대에 위치한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세력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동안 남북 관계가 잘못되는 것의 그 원인이 북에 있더라도 이 남쪽에 누가 북을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북을 지금과 다른 형태로 관리,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옛날 김대중이나 그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로 대하면 저쪽도 선의로 나올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이 과연 그런 정도로 순수한 마음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그보다는 오히려 북의 어떤 이 조정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우리가 아니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참 우리말로 하면 참남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대북 정책을 오도한 부분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 공개 강연에서 북한 핵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북한의 핵이 1990년부터 이슈가 돼가지고 남북 관계를
지배해왔고 또 한반도 주변 사실은 이 국제 정세 전반을 이 북한 핵 문제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몇 년입니까?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우여곡절을 지금 장황스럽게 되짚어보는 데는 우리가 시간의 제약이 있는데 우선 최근에 와서 북한의 핵으로 인한 위협이 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일 미사일 쏘고요. 금년 특히 금년 들어서 연초부터 북한이 2019년부터 중지했던 핵 지하 실험은 아직은 재개가 안 됐지만은 핵 탄두를 운반하는 운반 수단인 미사일을 개발하는 노력은 아주 공공연하게 추진이 돼 가지고 최근에는 소위 ICBM 문제가 다시금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금년 들어와서는 거의 50회 가까이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우리 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과잉 반응 현상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위기의식이 조장되고 있고 또 위기의식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처방이 지금 백가쟁명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처방 가운데 보면은 그 지금 미국이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작년부터 이제 그런 어떤 미국 정책의 변화가 시작됐지만은 금년 5월 달에 우리나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한미 간의 북핵 공조가 전례와 다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북한의 핵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조치로 확장 억지 전략이라는 것을 굉장히 전보다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그걸 아주 확실하게 보장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느냐 하면은 미국 불신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미국 불신론에 입각해서 미국이 보장을 강화해도 미국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핵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카드를 장악해야 된다. 네, 독자 개발론. 네. 주장이 있어요. 뭐 독자 개발론이 있고 핵을 그 한반도에 갖다 놔야 된다. 네, 전술핵 재배치론. 재배치론까지 해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그 처방이 논란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처방의 결과는 뭐냐면은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민심을 자극해서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단 말이죠. 자칫하면은 엉뚱한 결정을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요. 가령 독자 핵 개발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미국에 대해서 핵 억지력의 제공을 바꿔서 핵을 한국에 갖다 놔라는 주장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의 핵의 실체가 아직도 분명치가 않단 말이에요.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핵무기라는 것은 탄두 플러스 운반수단인데 우선 탄두를 개발했느냐 실전 무기로 배치했느냐 이거는 아무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북한이 주장하는 건데 그냥 덩달아서 우리가 덩달아 춤을 추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은 저 사람들이 계속 발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사일 가운데서 가령 전술적 미사일은 그거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되죠. 뭐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실전 무기화돼 있어 가지고 공수 간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여러 가지 전략이 마련되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ICBM의 차원에서 자유세계의 핵의 소위 핵 기지 역할을 하는 미국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확실치가 않죠. 2019년부터 북한이 미 본토를 커버할 수 있는 15,000m 전후에 사정거리를 갖는 ICBM을 개발해서 완성시켰느니 실전 배치했느니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지금도 그런 ICBM을 여전히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운반수단이라는 것은 거리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리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알파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기권으로
핵을 벗어났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연소되지 않고 다시 육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 문제. 그다음에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할 정확하게 수 있는 유도돼 가지고 시킬 수 있는 그 유도 기술. 이런 것이 개발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건 아무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어떤 일종의 병폐가 있었느냐 하면은 1990년대부터 북한의 핵무기 문제가 국제적 이슈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에서 아주 잘못 처리하는 전통이 섰어요. 뭐냐면은 이 북한의 핵무기를 핵무기 자체로서 대하는 것보다 미국은 미국, 한국은 한국,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버릇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내 정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점점 옛날 우리 고려 말에 있었던 쇠로 만든 소가 불가사리처럼 불어났단 말이에요. 불어난 그 불가사리는 실체인지 하나의 가사인지 페이크인지 모르는데 지금 세계는 이걸 페이크로 다루지 않고 자꾸 실체로 다루느라고 여러 가지로 혼선이 생기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양한 핵 대응 이론의 다양화가 지금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 핵무기가 등장한 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으로서 세상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2번밖에는 쓰인 적이 그렇죠. 없죠. 그래가지고 워낙 위력이 강하니까 전 세계에서 경쟁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1950년대 중반까지 5개의 공식 핵 보유국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미국 그리고 중국. 이제 그러고 1960년대 후반이 되니까 미국과 소련이 각각 한 4만 발의 핵탄두 여러 가지 형태를 갖게 됐고 나머지 한 1만 발 정도를 이제 영국, 프랑스, 중국이 갖고 거기에 또 세 나라의 비공인 핵 보유국이 생겼단 말이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아공은 자기들이 만들었다 해체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6개를 만들었다가 해체를 했죠. 그러니까 이 한 5만 발 가까운 핵무기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주 다 실전 무기가 돼 있는데 그 뒤에 70 몇 년입니까?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단 한 발도 더 사용되지를 못해요. 강연 말미에 선생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얘기가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 경량화가 됐다고 해도 실전에서 쓸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는 것은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거의 10만 발 가까운 핵 탄두가 완전히 실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더 이상 사용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핵무기의 위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핵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나라는 자기가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나도 핵무기로 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19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세계 국제적으로 이 핵무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어서 그 중에 하나로 핵무기의 선제 사용 안 한다. 또 핵무기로 보복을 안 한다. 이게 이제 영어로 Positive Security Assurance, 또 Negative Security Assurance라는 건데 그 절대 핵 사용을 선제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 소위 Negative Security Assurance고 Positive Security Assurance라는 것은 핵을 누가 sa용하면은 핵을 가진 다른 나라가 반드시 retaliatory 응징적인 공격을 가한다. 보복 공격을 가한다. 그렇게 되면은 핵을 사용하면은 양쪽이 다 죽는다. 그게 이제 상호 확증 파괴예요. 네. Mutual Assured Destruction. 확증 파괴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가지고 있어도 사용을 못하나. 못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로 70년 동안 사실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개연성은 유지가 된다. 다시 말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것은 사용을 못하는 무기로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 역사가 하나의 증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용을 아주 못한다,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못하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핵 억지력을 확실하게 발전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은 제거되지만은 상대편이 핵을 가지고 선제 타격을 가한다는 데 대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거의 없다. 그런 것이 지난 70년의 현대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생활의 지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정은 스스로가 본인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 놓는 것도 일종의 정치 공작으로 봐야 할까요? 그 정치 공작이죠. 지금 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하는 것에 구할은 실체와 관계없는 정치 공작 선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정치 공작 선동을 실제 팩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거기에 첨가할 것은 왜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 핵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아주 그냥 애를 먹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해서 애를 먹고 이래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것은 그동안에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비핵화의 가능성을 전제했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것은 영어로 denuclearization이라고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핵을 갖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비핵화예요. 그런데 여기에 북한이 말하는 또 하나의 그 핵 문제에 관한 퍼셉션이 나왔어요. 뭐냐면 비핵지대화, 뉴클리어 프리 존이라는 건데 뉴클리어 프리 존은 북한이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뉴클리어 프리 존은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거쳐서 비동맹 국가들은 공산국가는 아니지만은 소련하고 짝짝꿍이가 돼가지고 미국을 골탕 먹이는 것을 외교 전략에 기본으로 했던 그룹 오브 네이션스란 말이에요. 제3세계. 마치 자기들은 중립지대에 있는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미국을 골탕 먹이는. 친소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러냈던 것이 비핵지대화예요. 비핵지대화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서는 핵 활동을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령 아시아 지역 또는 오세아 지역, 무슨 그 인도 태평양 지역 이래가지고 비핵지대화 선언을 하자. 이 사실은 그 가공적인 주장이지만은 그걸 북한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핵 문제가 나오니까 북한에서 불쑥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공동선언이라는 안건을 고위급 회담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비핵화, denuclearization declaration을 얘기하는 어떤 안건을 의안을 고위급 회담에서 내놨는데 여기서 미국하고 우리가 실수를 범한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우리는 항상 합리주의를 표방하니까 뭘 실수했냐면은 우리는 핵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 6.25 후에 1991년 11월까지는 한반도에 미국이 그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었죠. 군산하고 춘천에. 그런데 1991년 11월 28일 날 부시 대통령이 전 세계 전술 핵무기 철수 선언하고 그 즉시 전부 철수했고 91년 12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핵 부재 선언을 함으로 해서 남쪽에는 핵무기가 없으니까 한반도 비핵화 그러면은 거기에 저촉되는 것은 북한이다. 그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도 이것은 적용되는 대상은 북한이다 하는 아주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그 안건 명칭을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eclaration.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더니 일단
고위급 회담에서는 북한이 뉴클리어 프리 존하고 우리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하고 붙었는데 12월 31일 날 판문점에서 7시간 반에 걸친 아주 마라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끝판에 북한이 자기네들 주장을 다 철회하고 우리안을 받았어요. 우리안 그 7개 항목의 우리안을 다 받았는데 한 항목은 수정을 했지. 뭐냐면 소위 사찰. 우리는 강제 사찰을 하자. 한쪽에서 이쪽을 사찰하겠다. 그러면은 강제 네, 사찰을 보장하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북한은 안 된다. 합의해야 된다.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찰을 한다. 이제 이래가지고 다툼이 생겼는데 12월 31일 날 오후 한 7시가 됐는데 딱 고개 하나가 남았는데 내가 이제 그 우리 전략을 책임 맡고 있는데 그게 타협이 안 되면 타협이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면은 어떻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남북 기본 합의서와 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시키는 것을 그 이듬해 2월 19일 날 평양에서 열리는 6차 고위급 회담에서 하기로 합의가 돼 있는데 그게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질 뿐더러 또 하나 문제가 뭐 있었냐면 북한에서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죽어라고 요구했던 것이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하지 말라는 것. 또 하나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세 번째로는 그 소위 미정양 장기수를 2인모를 네. 보내라는 것이었는데 그 이제 유엔 가입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 미군 문제가 유엔 팀 스피릿 훈련 네. 문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미국도 92년 1년은 중지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것하고 비핵화 선언하고 맞물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핵화 선언이 합의가 안 되면은 그 2월 달에 이 2개 합의 문건을 남북 간에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원래 그 이 팀 스피릿이라는 게 1월 7일 날 발전하게 돼 있어. 시작되면은 그 중지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1월 7일 이전에 실제로 남북이 만나서 절충하는 게 12월 30일이 실질적으로 마지막인데 자, 가령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은 저 팀 스피릿 훈련 중지를 못 하고 그러면은 그 이제 2월 달에 남북 회담이 파산이 나는데 사찰이라는 것이 우리가 강제 사찰을 합의하더라도 실제 사찰 단계가 되면은 저놈들이 못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강제 사찰에 합의하는 거나 그 강제 사찰과 병행해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거나 차이가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난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내가 거의 독단적으로 그걸 합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타결이 됐지. 타결이 돼가지고 그 이듬해 2월에 2 합의 문건이 발효가 됐는데 웬걸 그 지나자마자 핵통제 공동위원회에서 저 사람들이 철회했던 비핵지대화론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다시 8달 동안을 버티다가 다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지금까지도 북한이 말하는 핵 문제는 비핵지대화고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특히 이제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이 북한의 비위를 맞춰주는데 아주 급급해가지고 2018년 2월 달에 정의용하고 서훈 두 사람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잖아요. 그 김정은을 만났더니 김정은이 북한이 핵을 꼭 갖겠다는 게 아니라 2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북한은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 김정은이 말이에요. 조건이 뭐냐? 북한의 안전을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고 북한에 대한 무력 침략 불가침을 2가지를 보장해주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조건이야. 조건이 주고 네. 주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 이제 정의용이가 서울 돌아와가지고 발표에는 그 조건을 쑥 빼놓고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고는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한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 당시에
20년 대선에서 재선되는 것을 아주 그냥 그 해서 그 재선에 필요한 어떤 그 이슈를 갈구할 때니까 김정은이하고 핵 문제 해결에 관한 합의만 이루어지면은 그건 뭐 그야말로 그 당선의 날개를 날게 되는 것이니까 그 정의용이 가서 그 얘기를 혹해가지고 그러면 5월달에 내가 만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의용이가 말려가지고 가까운 시일 안에 그 만나겠다 이러고 정의용이더러 지금 당신이 나하고 얘기한 거를 백악관 기자실에 가서 발표해라. 그러면 이제 정의용이가 기자실로 이제 가고 있는데 볼턴 보좌관이 안 된다. 그렇게 무조건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김정은이가 핵 문제에 관해서 진짜 합의를 할 용의가 있고 실천할 용의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회담은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용이가 그 기자실로 가는 동안에 기자실로 트럼프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취소해라. 미국 관리는 전혀 그 현장에 있지 말아라. 네. 그래놓고 그 발표는 한국 측의 일방적인 발표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 트럼프는 자기들 기자한테 딴 말을 했어요. 그 의지를 확인한 뒤에 김정은의 의지를 확인한 뒤에 그 김정은을 만나겠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그 싱가포르 회담이나 하노이 회담을 보면은 정의용이가 내가 늘 비유하는 거지만은 임진왜란 때 심의경하고 똑같은 짓을 했죠. 한쪽의 말을 그 마음대로 변조시켜가지고 각색 변조시켜 전달한 걸 했는데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남느냐. 지금도 핵 문제는 우리 쪽이 말하는 비핵화, 북쪽이 말하는 비핵지대화가 원점에서 부닥쳐 있는 거예요. 원점에서 부닥쳐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절충해서 합의한다는 데 대한 미련을 갖지 말아야 돼. 첫째. 그건 미련을 그걸 떨어버리면 남는 문제가 뭐냐면 북한의 핵을 진짜 우리가 위협으로 실제로 느껴야 되느냐. 그거는 지금 두 가지의 그 상황 변화가 생겼는데 북한이 이제는 실제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대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핵보유국 대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그 이유가 2018년에 한 몇 가지 실험이 이 뭔가 그 전에 비핵화 단계보다는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고 그런 차원에서는 상호 확증 파괴의 교리에 입각해서 다뤄야 된다. 뭐냐면 북한이 핵 가지고 협박을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콧방귀를 뀌어야 된다. 이제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론이에요.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북한이 오히려 여러 가지 자세가 헝클어지고 앞으로 이 핵 문제에 관한 이 북한의 이 버티는 자세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내가 이 보는 북한관이고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우리 주변에서는 그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의 핵을 과대평가해가지고 과잉 반응을 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러면은 이 문제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엉뚱한 불똥을 튕길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네. 북한 핵 그리고 북한 핵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응을 그렇죠. 하지 않는 것이다. 아주 대승적인 네. 대승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하는 게 옳다 그거죠. 사실은 과거 이 194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계속된 동서냉전 구조 내에서는 내가 말한 것처럼 미국이 소련의 여러 가지 도발적인 데 대해서 대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냉전을 결국 그렇게 승리로 이끌었던 거예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레이건 대통령의 경우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 고르바초프가 무너졌고 그 여세로 루마니아가 해체되고 동독이 무너져서 독일이 통일되고 동유럽이 다 그 공산주의가 와해가 되고 그랬던 네, 건데 체코, 유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핵 더 이상 겁낼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무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무대응한 게 아니라 북한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북한의 핵의 건갈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본래의 입장에서 추진을 해야죠. 그래서 북한을 변화시켜야죠. 네. 근데 북한의 핵 때문에 그 노력을 못하면은 안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강도의 협박에 굴복하면 결국 강도의 힘만 강하게 해줄 뿐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